부산 해상에서 발견하고 6시간 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정부가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북측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족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공무원이 총살당한 상황을 감청으로 실시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인데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잇따른 규제의 기업이 패닉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공정경제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한 진해원 검사가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조직 비대화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흘 전 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1명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져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군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루가 지난 뒤인 어젯밤 늦게 국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했으며 코로나 전파를 우려한 북한군이 현장에서 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종 장소와 발견 지점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등 의문점이 수두룩합니다. 뉴스9는 지금부터 이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게철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이던 어업 지도선에 승선한 47살 A씨가 실종된 것은 사흘 전. 합동참모본부는 A씨가 실종 하루 뒤인 그제 저녁 북방 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불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이 추정한 사망 지점은 NLL 북쪽 등산곳 인근 해역. 북한군이 구명조끼에 소형 부유물을 타고 표류 중이던 A씨로부터 월북하겠다는 의사까지 확인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사격을 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후 북한군은 바다 위에 떠있는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고 이 불빛은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도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어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A씨의 실종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와 함께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박광자 씨 피격 이후 12년 만에 다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그럼 실종부터 북한군의 총살을 당하기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업 지도선에서 새벽 당직 근무를 서던 중 개인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동료 선원들은 날이 밝고 점심시간도 지난 낮 12시 51분에야 실종 사실을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A씨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실종 신고까지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사망한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16일 직원 16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항한 뒤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21일 자정 4시간 동안의 야간 당직 근무를 배정받은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A씨는 문서 작업을 하겠다며 근무 중이던 조타실을 빠져나갔습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까지 A씨가 보이지 않자 동료 선원들이 배 전체를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고 인근 해상 수색까지 마친 선원들은 12시 51분경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사라진 새벽 1시 30분부터 실종 사실을 파악한 오전 11시 35분까지 약 10시간 사이 A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를 이탈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실종 하루 만인 그제, 그러니까 22일 오후 3시 반쯤 북한군이 바다 위에 떠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실종 지점으로부터 38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바다 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6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군이 공무원 A씨를 처음 발견한 건 22일 오후 3시 30분쯤.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가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발견 지점은 A씨가 처음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직선거리로 38km 정도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방독면을 쓴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1시간 10분여 뒤인 4시 40분쯤 북한군은 A씨로부터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던 북한군은 오후 9시 40분쯤 상부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사격을 했습니다. 10시쯤 북한군은 총을 맞고 바다에 떠있는 A씨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웠습니다. 북한군은 A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그 해역에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 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10여 분 뒤에 연평도에 배치돼 있던 감시 장비를 통해 이 불꽃을 식별했고 실종된 공무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 방독면을 쓰고 있었으며 사살할 때 역시 방독면을 착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이유만으로 이런 잔인한 방식을 택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북중 국경선 1k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과 짐승은 무조건 사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North Koreans soft out there manning these things, strike forces. They've got shoot to kill orders in place. And this is fundamentally about preventing COVID from getting into North Korea. 북한군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불태우기까지 한 것도 코로나 차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우리 국민을 사살한 건 코로나 감염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군의 과잉 충성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한번 크게 흠집을 내고 싶고 지금 북미 관계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끼어들지 마 이런 경고. 지난 7월 김모 씨가 재월북했을 때는 월북 루트인 개성만 폐쇄했고 월북 사실도 우리보다 먼저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 대응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공무원 A씨가 북측에 발견된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서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6시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은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과정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상부에서 A씨의 사살 지시를 하다라는 내용도 감청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나 유엔사 채널, 상선 연락망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할 수 없었나 하는. 이에 군 관계자는 정황은 인지했으나 A씨가 맞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고 북한 측 해역 위치를 몰랐고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만 해당된다며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합의문에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있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합의의 큰 틀보다는 더 높은 어떤 이제 긴장상을 조성된 거예요. 9.19 군사 합의는 이제 껍질만 남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군은 A씨의 사망 사실을 이틀 전에 파악하고도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청와대도 그날 밤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공교로운 건 그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화상연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선언을 강조한 바로 그 연설입니다. 청와대는 이 연설이 사전 녹화된 것이어서 취소는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고 바다 위에서 불태워진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걸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신원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종된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후 A씨가 피격된 후 불태워진 건 밤 10시 11분. 청와대는 19분 뒤인 밤 10시 반에 이런 사실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관련 내용이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다는 취지로 첩보를 접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어제 새벽 1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새벽 1시 26분 유엔 총회장에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이 방영됐습니다. A씨가 참혹하게 살해된 걸 파악하고도 영상이 방영되는 걸 막거나 수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연설 영상은 지난주 유엔에 제출된 데다 A씨 피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수정할 시간이 3시간 넘게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하루 동안 발표도 미룬 건 종전선언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A씨의 사살과 시신 훼손을 인지하고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망한 A씨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km 이상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려 했을까 하는 의문은 그러나 남습니다. 군 당국이 서둘러 월북 시도로 몰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업지도 공무원을 군 당국은 A씨가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형 부유물에 올라타 이동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군은 특히 A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자진 월북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군은 이런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북한의 군 통신을 감청해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7세인 A씨는 하루 동안 실종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38km가량 떨어진 곳까지 해류를 타고 이동했지만 월북을 시도했더라도 가장 가까운 북측 땅으로 가는데도 20km나 돼 수영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바다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내가 북한으로 월북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뛰내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당시 수온은 20도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가족들은 군 당국이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 또 평소 봉사활동까지 했는데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그저 평범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다며 군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업 관리단 건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뒤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월북 시도로 보인다는 군의 발표에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소에 품위, 예를 들어서 닦아놓고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한다든가 그렇게 정치적이다든가 굉장히 어떤 사회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해업 관리단에서 일하며 주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착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괜찮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쉬는 날에는 어업 관리단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단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줘서 아주도 감사하다니 그런 평정하신 분이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유족 측은 A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SNS에서 호소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수색 과정을 함께한 A씨의 형은 월북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동생이 실종된 해역이 조류가 강한 곳인데다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런데 A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어업 지도선의 CCTV 2대는 모두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당직 근무자가 마지막으로 본 새벽 1시 반쯤부터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12시간가량의 행적은 그래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뉴스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500톤급 무궁화 10호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 지도선입니다. 지난 14일 무궁화 10호로 인사 발령을 받은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7일부터 15명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 설치된 CCTV는 모두 2대. 하지만 2대 모두 지난 18일부터 고장나 실종자 동선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CCTV가 고장났는지 고의로 훼손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 내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배 안에서는 A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을 찾았지만 유서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전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A씨의 시신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상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북한의 태도가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연설 역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수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방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직후인 오후 2시 반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낙연 대표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우리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사죄하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변한 게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 어떤 보장을 갖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엔 긴급 국방위도 소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북한의 만행을 막지 못한 늑장 대처라고 지적했고, 정관님, 이거 늑장 대응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유엔 연설 메시지에 혼선을 줬다고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대통령님의 연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안 했어요? 이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치부 김정우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의 거리가 38km, 이거 바다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이런데도 이걸 자진월북으로 보는 군 당국의 설명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A씨가 그 연평도 인근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뭐 해류를 잘 아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을 치거나 뭐 한 명 정도는 탈 수 있는 부유물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건데 그 부유물이 정확히 뭔지도 아직 설명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월북하려는 사람이 과연 이런 불확실한 방법을 택했을지도 이렇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북한의 교신을 감청했을 때 A씨가 월북하려고 했다는 걸 근거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이 당시에 통신 감청, 북한군이 이제 상부하고 통신하고 있는 걸 다 듣고 있었다 이런 거죠. 당시 상황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정말로 군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6시간인데요. 그때 당시 군은 그 북한 측 해역이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마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뭐 적어도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곧바로 인도 요청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은 우리가 감청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까 봐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게 22일 그제밤 10시 반이고 또 그 직후에 관계 장관들이 모인 게 새벽 1시 반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 그러니까 직접 보고서 보고를 받은 거는 오전 8시 반에서야 이제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그럼 밤사이에 대통령은 뭘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뭐 다른 일을 했는지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대응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브리핑 전후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취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태고요. 청와대가 국방부 발표 이후인 오늘 낮 12시에야 NSC 상임위를 연 것에 대해서도 좀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이 월북으로 추정한다는 표현을 쓴 것도 너무 서둘러 한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고 또 청와대가 처음에 이 사건을 사고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시신 불태운 걸 화장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 핵심 관계자가 사고에도 남북 관계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좀 지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최초 해상 추락 사고를 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래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이런 뒷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운 것도 화장이라고 했다가 이를 이제 즉각 뒤에 시신 훼손으로 정정한 뒤에 반인륜적 행위라고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 하나 물어보죠. 군 당국의 발표가 사실 이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이틀이나 지난 뒤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요? 예, 그것도 저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삼척항 북한 선박 귀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군과 해경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내용이 나와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이 좀 보도 절차를 굉장히 세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발표한 건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굉장히 뒷북이란 비판도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월북 정황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총살을 했다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정보가 또 여러 경로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좀 여러 차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좀 유례 없는 사건이라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유부터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6시간 동안의 시간을 감안하면 충분히 평양에 보고가 됐을 걸로 보고요. 최소한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최고위급 인사의 결정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지난번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뒤에도 계속 남측에 대한 앙금이 그대로 표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대응 자체가 국가 보위성이나 노동당이 관련됐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군 또는 이제 군 중간쯤 되는 군부의 개인 영웅주의에 따른 과잉 대응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건 북한이 어떤 대응, 아직 북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예,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잡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 코호트 격리 중이던 요양시설에서 추가 감염이 나왔고 이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고양시의 한 정신요양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호트 격리 중이었는데 어제 입소자 10명이 또 감염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38명 가운데 34명이 모두 3층에서 나왔지만 뚜렷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병실을 쓰고 통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난데 계속 확산되는 거를 봤을 때에는 마스크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건. 서울 도봉구의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14명이,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는 원생 2명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당시 아이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 화장실 등을 공용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원아의 마스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1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사상 초유의 독감 국가 백신 중단 사태는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죠. 그런데 식약처와 질병청이 2달 전에 백신 보관과 운송 관련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의료기관 등에 제대로 배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관련 지침은 백신 유통 사고 뒤 부랴부랴 하달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백신 납품업체인 신성약품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배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얼마나 지켰는지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신성약품은 백신 수송 용기의 유지 온도와 시간을 적어야 하고 출하증명서를 의료기관 등 수령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면 배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이 받은 이 증명서에는 온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준이 2도에서 8도니까 그렇게만 돼 있고 이게 몇 도에서 나왔습니다, 몇 도로 유지가 됐습니다라고 적어놓은 건 없어요. 백신 보관과 수송에 관한 지침은 2달 전 식약처와 질병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배포됐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제 접속하는 그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딱 올려놨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었구나라는 건 이번에 처음. 정부는 업체의 배송 관련 기록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개천절 도심 집회가 금지되자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을 9대씩 나눠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다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 중단을 선언한 보수 시민단체가 대신 카퍼레이드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카프레이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여 대를 9대 단위로 끊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동식 가드 시위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차 안에 한 명씩 탑승하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 위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된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금지 구역이고 교통 장애와 함께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즉각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해당 보수단체는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집회 개최 여부는 또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8.15 집회 비대위는 대면 집회 강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강행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스마트폰 정보 추출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가 된 휴가 기간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전주 직장과 거처 압수수색 당시 서 씨 명의의 스마트폰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던 최모 씨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관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변호인과 함께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가 된 2017년 6월 휴가 기간에 한정해 스마트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휴가 기간에 한정해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다음 날 국방부가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된 사례와 증빙 자료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나 현황, 언론에 알려진 내용 등을 단순 정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SNS로 친여 성향을 드러내온 진해원 검사가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진행되는 동부지검으로 발령났죠.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예속 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썼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그리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성쉼터 혐의 관련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죄를 창작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박 시장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진 검사는 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으로 표현하고 김정숙 여사의 봉사사진과 함께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는 글로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씨 측은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웃음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한 변호사가 정 씨의 휴대폰 포렌식 파일을 제보받은 뒤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 씨 측은 위법하게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요즘 최악의 취업난 속에 공정이 사회적 화두인데요. 고려대 의료원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누는가 하면 아예 2년 전부터는 출신 대학 배점 비중을 더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의과대학과 3개의 종합병원 등을 갖춘 고려대학교 의료원. 직원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의료원이 직원 채용 서류 심사 때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선발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불공정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한 직원은 3,200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출신 대학 배점 비중을 더 높였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비슷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기의 배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특혜를 받고 하니까 되게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감사에서는 또 대학 측이 모집 요강과 달리 체육 특기자들을 서류 전형에서 추가로 더 뽑은 뒤 이 가운데 5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 밖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6,600여만 원을 결제한 교직원 13명을 포함해 5건의 교비회계 부정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자 230명을 중징계 등 조치하고 1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체육특기자는 동점자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라며 입시 부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수처장 선출에 야당의 견제 방법이 없고 공수처가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기습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무도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검찰 수사관 인원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법원은 공수처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상위기관이 아닌데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검토 의견서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여당이 공정경제 3법으로 부르는 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참석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속전속결 통과는 부적절하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재계 걱정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계가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이 이어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계가 국회 설득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임대차 3법 5분 연설로 주목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쟁점 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입법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의지가 국민의힘 찬성 당론 채택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21대 국회 운영이 여당 독주 체제로 굳어지면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기업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넘어서 자칫하면 소송으로 날 셀 판이라는 기업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소파업체부터 건설사까지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50명 이상만 되면 어떤 사안이든 집단 소송을 낼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입법 예고되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집단 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줄소송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거란 겁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변호사들만의 천국, 소송으로 날셀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선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기획소송을 하는 로펌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실제 손해보다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점도 큰 부담입니다.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손해배상을 해줄 대상들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되는, 위축되는 경향은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생존에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업 협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소송과 고발이 무서워서 기업들은 점점 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한 피해 배상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환경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당 색깔도 빨강, 파랑, 흰색의 3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함께하실 패널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고 호평을 내놨습니다. 통합이나 연대도 효과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앞서 안 대표가 경제 3법이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밝히자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정확히 모른다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권에 대선 후보 너댓 명이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도 대선까지 당을 이끌 생각이 없기에 누가 나올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본인은 대권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어제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임위를 갖다 피해주는 것이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빨강, 파랑, 흰색 3색으로 새 당색을 확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색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코로나 한파에 최악의 경우 기업 5곳 중 한 곳은 한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건물 한 층이 아예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갔어요. 또 사무실 안 되죠. 지난해 매출 악화로 고통을 받은 한계 기업은 3,400여 개에 달합니다. 전체 기업의 14.8%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올해엔 영업이익이 대출이자보다 적은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 상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충격을 감안할 경우 올해 한계 기업 비중은 2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좀비 기업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한계 기업이 진 빚도 올해만 60조 1천억 원 늘어 175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 신용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부도 가능성도 높아져 지난해 말 3.2%였던 한계 기업의 예상 부도 확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4.1%까지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6주 넘게 대선 불복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도둑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합니다. 거리에 나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물감이 섞인 물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거센 루카셴코 대통령의 6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이 대통령 관저에서 몰래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루카셴코 측은 야권의 방해를 우려해 취임식 행사를 이날 아침까지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장 주변에는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루카셴코와 경쟁했던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아novskaya도 성명을 내 맹비난했습니다. Это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инаугурация, конечно же, фарс. Я, Светлана Тихановская, являюсь единственным лидером, который был избран белорусским народом. 시위는 밤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5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루카셴코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루카셴코 측이 인권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K리그 울산은 매해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우승과는 연이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마지막 한 경기 90분을 버티지 못해서 우승컵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울산에게 지난해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포항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 우승이 가능했지만 채 9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내준 후반 역전골, 골키퍼 김승규의 통한의 실책까지 울산의 1대4 완패, 다잡았던 우승, 다득점에서 1점이 부족해 전북에게 우승컵을 내줘야 했습니다. 어제 FA컵 4강전, 울산은 승부차기 끝에 포항을 잡고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해 지난해 악몽을 털어냈습니다. 우승 한 풀이를 위해 영입했던 이청용과 원두재 등이 맹활약했습니다. 국가대표 거미선 조현우는 승부차기에서 멋진 선방쇼로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기세를 올린 울산은 15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에도 도전합니다. 강력한 라이벌은 지난해 우승팀 전북. 두 팀의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하지만 선수단은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패했지만 마지막은 다를 것이라고 별렀습니다. 이번에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전북과의 경기가 승리를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울산 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그날까지 선수들은 15년 무관의 한을 털어내겠다고 똘똘 뭉쳤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유난히 열정적입니다. 상대 진영의 인신 공격과 욕설 문자도 퍼붓곤 하죠. 그러자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가 선언했습니다. And if there are a few people who make ugly remarks, I disown those people.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때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신년 회견 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총리 시절 이 한마디로 국회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바 있습니다.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질문을 되받아치면서는 이렇게 덧붙였죠. 네 생각이 뭐냐고 하문하셨기에 저의 그러면은 졸렬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의 방식은 제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정치 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첫 토론회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을 가리켜 매우 상식적인 분들이며 당의 에너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4차 추경에 반대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소속으로 당선돼 놓고 반대한다며 정신 나간 물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지휘했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천한 욕설로 비하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상식적이고 또 민주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예를 갖춰 싸우는 우아한 전투력이 이 대표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을 책임지고 돌파하는 정치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죠.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에 대한 어제 답변 역시 이 두 가지 평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본인 스스로 한 말 역시 이제는 곱씹어 볼 때가 됐습니다.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품위는 너무나 당연한 덕목이지만 그것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때로는 지지자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주고 비판받고 또 그 비판을 극복하는 과정이 큰 정치인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이낙연의 앞에는 지금 크나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상식과 이성일 겁니다. 샌더스와 경쟁했던 워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all responsible for our supporters, and we need to step up. That's what leadership is all about. 9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이낙연 대표의 우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초가을에 파란 하늘이 정말 예뻤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아주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역시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반소매나 얇은 셔츠에 자켓이나 카디건을 걸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내일 서울이 1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부산은 아침에 1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파고가 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